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와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30% 가격 젠포 확대되는 첫날 D-Day죠. 이제는 상한가 맞으면 플러스 30%고요. 하한가 맞으면 마이너스 30%입니다. 수익 쪽도 생각해야겠지만 한 번 손실 보면 크다는 우려 속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 몸살이기가 장 초반 극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 동안 미국과 유럽 증시는 꽤나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중한 때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스 채무 조정 관련된 협상이 또 불발로 끝났다고 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그리스 문제가 여기에서 합의를 보리라 기대하는 분들 아마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만기 지나고 나서도 수급은 꼬였었고요.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까지 걸려 있어서 주 초반은 아무래도 이래저래 관망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조언들이 잇따랐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혹시 내일 상한가 혹은 하한가로 마감하는 종목이 있다면 큰 이슈가 될 것은 뻔하네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이슈를 부릴까요? 일단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월, 15일 월요일 이제 우리 장 막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 개장가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 시작은 조금 약하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초에 결국은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열리게 되는 주중에 열리게 되는 미국 FOMC 회의가 결국은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38포인트 부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한 13포인트 가까이가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710선을 깨고 709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주 초까지는 이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에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이 분할 매수 자리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는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이래저래 2050선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오늘 갭 하락 출발하면서 한 15포인트가량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낮은 2030선 후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2030선을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아침에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도 710선이 완전히 반납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출발을 전해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한번 전해들어보죠. 증권주 흐름도 오늘 아침 궁금한데요. 네, 일단 거래소 업종부터 좀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예병구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 자체가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조정권에 일단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30%까지 확대되는 이런 시점 속에서 서비스업이 0.06% 하락을 보이면서 의약품 업종, 그리고 의료정밀, 건설, 통신 전반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업종들 같은 경우도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나 유화증권 정도를 제외해놓고서는 대체적으로 고하권 내지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오전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과는 달리 의료정밀기기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운송장비, 부품 업종들이 소폭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타 서비스나 통신 서비스, IT 부품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등 전반적인 업종들이 약세 출발하면서 일단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변동성 확대가 시작되는 오늘 첫 장에 눈치 보기식 장세 자체가 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요. 일단 눈치 보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권주 쪽도 딱히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동시만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주 동시만기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상당했었고요. 최근에 베이시스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수급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지금 자꾸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약 한 40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현물에서 매도세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역시 눈치를 보면서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고 개인만 지금 매수세로 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코스닥 쪽은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시장이 이 3주급 주체가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에서는 외인들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지금 다시 조금 이게 해지인지 과연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쪽으로 틀어놨는데 자, 어찌됐든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리스 사태도 마찬가지고 미국 FOMC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초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증시는 다시 상승 가닥을 잡아 나가려 보입니다. 가장 큰 상승 가닥의 요인은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이죠.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현물에서의 조정이 들어오는 것을 매수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분할 매수 관점이죠. 그 다음에 선물에서 그들도 또 강하게 지금 매수세로 돌아서 있다는 것. 즉 수급 주체 중에 이 시장을 끌어올린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면 그들의 선물 방향성이 위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건전한 모습입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많이 약아졌어요. 예전에는 위로 막 올려가면서 샀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철저하게 매수를 아래쪽에서 걸어두고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데도 그들이 매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샀다면 지금은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굉장히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의 스탠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인데요. 코스피가 2033까지 밀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 대응하라. 우리 예명훈 멘토님은 그런 얘기 하셨는데 김태현 멘토님도 한 말씀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무래도 변동성 자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일단 장 초반, 주 초반이 되겠죠. 주 초반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식 장세를 통해서 과연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확대폭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좀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 확대 위주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어졌지만 이번 이런 장세에서는 역시 실적주 위주로 확실하게 포트를 좀 재정비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나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복되는 데 속도가 상당히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손실보다는 그나마 조금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세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락을 매수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한 주 중반 정도 지나면서 종목별로 좀 실적 대비보다는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에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2030선 초중반, 코스닥은 705선까지 내려서 있는 아침입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죠. KB 외환선물로 가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는 어떻게 개장했는지요? 주식시장은 급락 출발했는데요. 네, 오늘 서울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70전이 하락한 1112원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1113원 60전까지 상승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인데요. 이 시간 현재는 11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은 그리스 부채 협상 불발을 가정한 비상 계획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으로 안전자산의 매입세가 증가한 결과인데요.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반영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달러화의 낙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달러화는 지난주 후반 1105원 70전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 중에 있고요. 지난주말 여고의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번 주 대내외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순매도 지속인데요. 지난 한 주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번 주에도 지속된다면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 함께 증시 조정에 취약한 원화의 특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주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FOMC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일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만 과거 2004년 6월 금리 인상 당시의 상황을 보면 5월 고용지표와 같은 호조세가 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한 고용시장 회복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이를 근거로 볼 때 이번 6월보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 주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매파적인 성명서가 나올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분명한 의사표현의 여부와 또 올해 경제 전망치의 상향 조정 여부, 그리고 6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소수 의견 여부 등이 시장이 주목하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강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1107원에서 1116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문제, 그리고 미국의 6월 FOMC 성명서 내용이 어느 정도 매파적인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주식시장에서 더 파는지 세 가지 변수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매연선물 정경팔 팀장의 분석으로 외환시장 출발과 전망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오늘 아직까지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에 들어선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싹 쓸어봐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지금 거의 30% 부근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뭐 태양금속 우선주도 있고요, GTNT라는 종목도 있고, 제주반도체, 롯데시스템즈 등등 많은데요. 하한가에 접어든 종목은 역시 없지만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가는 종목들도 역시 솔고바이오 마이너스 18%, 오늘 유증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 눈에 띕니다. 아직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 찍은 종목은 없지만 거의 그 부근에 근접한 상승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 20% 근접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뭐 때마침 분위기를 잘 탄 종목, 그리고 조금 운이 없는 종목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잠깐 분석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기에 결과적으로 유증이 나오니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체감 마이너스 20%가 되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0에서 그 공포를 이겨내보고 사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공포심에 나도 모르게 투매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네. 즉 하락폭은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승폭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오면 이게 더 올라올까에 대한 의심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좀 잘라내는, 그래서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보다는 하락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승 하락을 할 때도 늘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모멘텀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은 뾰족산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GTNT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콘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이 GTNT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지금 강하게 좀 상승하는 요인들도 결국은 그런 테마성에서의 성장성,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의 속도가 강한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바뀐 첫날의 분위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걸 역으로 해석하자면 딱 이게 되겠죠. 내가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투매에 내가 동참하면 안 되겠다는 걸 첫 번째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붙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두 번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시장을 철저하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고 말았다. 미국이 실제로 상한가 제도가 없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스탠스를 잡고 분석하는 업체들은 지금 끝까지 살아남아서 미국 그 월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잡아가던 그런 자문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굉장히 지금 사라지고 아예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부터는 중장기적 스탠스를 분명히 취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뭐 일부 지역을 지금 폐쇄하겠다 조치를 내렸었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로는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던 의사까지 지금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을 많이 끌었었던 이 마스크, 백신주들은 현재 어떤 움직임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르스 사태가 실질적으로 이제 잠복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민감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소외되어 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4차 감염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는데요. 예. 아직까지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일단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KM이나 50 그리고 FT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6% 내지 2% 정도 네. 반등을 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조정받는 국면 속에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급락하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네. 일단 이와 같은 측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가격 변동폭 자체의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그 국면 속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또 상하한가의 종목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20% 전후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솔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20%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또 이와는 반대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중국계 투자 유치 이런 소식들 때문에 20% 이상이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료에서 종목별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악재가 나타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조정폭이 깊어지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마스크주나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히려 고점에서 손실 본 투자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오늘 정도나 내일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권을 이용해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반도체가요 중국 자본 투자 유치 때문에 거의 24.69%까지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잠폭 확대 첫날이어서 잠깐씩 오늘 만약에 상한가나 하한가 치는 종목 있으면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가 계속 올라와요. 금요일날 6% 급등했었는데요. 외국계 중심으로 매수가 급격히 들어오는 모습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집니다. 인바디 이거 아시죠? 건강 자기 몸 체지방도 재일 수 있는 인바디가 급락했었어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금요일장 급락했었는데 오늘 일단 하루 만에 한 절반 가까이 정도 반등을 주긴 합니다. 네이버와 인바디 두 종목은 예멘토님이 살펴주시죠. 예. 일단 네이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 하락 구간입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죠. 사실은 88만 대를 갔다가 지금 이제 6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보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와 포물선의 구간이 접점이 된 구간 이것이 바로 60만 원대 부분인데요. 이 접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되돌린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반등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만 원 부근까지의 반등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추세를 꺾고 있는 종목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보유하신 분이라면 70만 원까지 그 부근까지의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네이버가 뭐 여러 가지 M&A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초고속 성장에 대한 이제 바로 성장통 이것으로 주가는 좀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성장성이 끝나고 나면 다시 태극 모양을 좀 그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횡보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이건 태극 모양적 성격을 가지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회사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우려가 되고 있죠. 그리고 경쟁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그 우려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보유자분의 영역입니다. 7,000원까지 70만 원짜리까지는 보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매수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인바디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 대해서 조정이 크게 나왔고, 42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30만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들.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장기 성장세를 갖추고 있는, 유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인바디의, 장기 성장세를 또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걸 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을 이미 벗어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에서 철저하게 배신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임덕 그것조차도 벗어난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바마 헬스케어조차도 지금 불안한 국민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신다면 굳이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그동안 유헬스케어 관련주 중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인성정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회사들을 오히려 인바디 대체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많이 꺼진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바디가 올라오면 같이 덩달아 올라오면서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떨어지게 되면 인바디보다는 훨씬 상승 조정폭이 덜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실적이 좀 나오면서도 지금 시장의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에서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인바디 역시 따라가시는 전략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체 매매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것이 제 의견이란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헬스케어에서는 인바디 말고 다른 종목 골라보자. 네이버는 보유자의 영역인데 70만 원까지 홀딩하자 얘기 전해드립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인데요. 드디어 첫 상한가 종목 나왔습니다. 태양금속 우선주가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상한가. 우와, 30%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특징주 더 보죠. 아프리카 TV가 이틀째 급등하는데요. 개인 방송 열풍 분명히 이 영향이 클 겁니다. 지금 6%, 지금 6월 달에만 6월 중순인데 딱 50% 급등한 아프리카 TV 봐야 될 것 같고요. 펜오션 인수를 확정지었죠. 하림그룹 측에서요. 하림홀딩스 그리고 펜오션 동반에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부터. 네,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TV 자체가 개인 모바일 방송의 성장성과 그리고 모건스탠리의 지분인 5% 이상 지분 공시와 더불어서 수급과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까지 이제 동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2만 원대에서 거의 3만 원대를 넘어가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 31,65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아프리카 TV의 성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일단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모바일 방송의 성장과 더불어서 향후에 계속적인 모멘텀 자체가 아프리카 TV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외국인들까지도 주가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향후의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과 성장성 자체를 이제 겉으로 표면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직전 고점이 34,100원이에요. 이 34,1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보유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또 변동성 자체가 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장중에 다소 한번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의 어떤 변동폭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 좀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지난주 금요일 고점에서 다소 한 5% 정도 전후한 정도 시점까지 주가가 장중에 좀 출렁거린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서 직전 고점 돌파 정도 시점까지 한번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4,000원까지 일단 기존 보유자분들 그리고 눌려서 다시 사시는 분들 목표가 34,000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단기 목표치였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펜오션 그래서 할인 종목까지. 펜오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제 국민주 하이닉스와 이제 비슷하게 국민주의 어떤 열풍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결국 이제 회생의 가결이 되면서 하림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하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육계 부분에서는 국내 최대 업체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페노션 같은 해운업체를 이제 끌어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운송비 절감을 통해서 향후에 기업의 어떤 그 성장성 자체에 발판을 달지 않았는가 이런 기대치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금요일날 강하게 또 올랐다가 재료 위에서 일단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흘러내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좀 강세 출발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주가 자체가 5,32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름철에 또 여름철 수요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반기 실적 자체가 이제 8월 중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같은 반기 실적 자체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재료에서 주가가 좀 반등을 주었지만 과연 이 주가 자체가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네. 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직전에 5,500원대 매물대는 좀 있습니다. 네. 이 매물대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일단 수급 자체도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 시초가에 좀 더 올라가는 측면에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도 이 주가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이후에 주가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가에서 페노션은 매수 가능한가요? 페노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하림 같은 종목 쪽으로 네네.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노션, 하림 그리고 앞서서 아프리카 TV까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또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일단 엘리엇 공세가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법정 소송으로 갈 분위기. 합병이 돼도 해외 쪽에서 또 소송이 나오면은 삼성 측이 합병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일단 있고요. 당장 17일에 있을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삼성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관련 종목들 매매 측면에서 짧게 분석 부탁드려요. 예,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그리고 KCC 그리고 일성신약입니다. 이 네 종목이 지금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싸움에 직접적으로 조금 피해와 그리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삼성물산이 지금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것을 쉽게 포기한다면 굳이 삼성물산의 우호 지분인 자사주를 KCC 쪽에 넘기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싸움의 공방이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매수 쪽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지대 부분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제일모직은 오늘 좀 낙폭이 과합니다만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아니라 언더슈팅 구간까지 내려왔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CC나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하게 갭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장 지금 가면서 양봉을 만들어 나가서 가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은 주가에 다시 재상승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지금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저는 훌륭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매도 관점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는요, 사실상 이 기사가 뜬과 동시에서 크게 올라왔던 오버슈팅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분할로 매수를 해서 이 오버슈팅을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탑으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 가장 가벼운 거를 먼저 탑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성신약이죠. 일성신약의 지분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일성신약 지분에 대해서 서로 좀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성신약 지분이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그렇게 작게 해석이 안 된다면 오히려 이 일성신약에 대한 우호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지분 인수를 하려고 두 회사가 좀 적극 공세를 펼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일성신약이 개인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이 아니죠. 일성신약 법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일성신약을 좀 탑픽으로, 그 다음에 직접 관련주인 삼성물산을 두 번째 탑픽으로, 그리고 간접 관련주인 바로 삼성 SDS 관련주죠.
크레듀를 세 번째 종목으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사실은 있겠습니다만 일성신약이 탑픽이고 두 번째 삼성물산, 세 번째는 크레듀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아까 우리 마스크, 백신주 살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죠. 화장품주도 재차 좀 밀리는 모습. 근데 이제 밑꼬리를 달아서 다행이긴 한데 급반등했었던 여행주 또 원래 부진했었던 항공주 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아직 경기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아무래도 소비주 같은 경우, 여행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중국 요코의 어떤 국내 소비 시장을 그나마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여행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 물론 이제 밥솥 관련 쿠쿠 이런 같은 밥솥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회복 자체를 좀 단기간에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여행주 같은 경우 중에서는 항공주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이제 시속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10만 명이 중국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뜩이나 좀 어려운 그런 경기 내수 경기가 좀 진작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이와 같은 메르스 사태가 급작스럽게 발생이 되면서 전 업종 포항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어 가면서 소비 심리가 또 침체되지 않는가 이런 국면들이 우리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화장품이나 여행주 그리고 또 항공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단기간에 좀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그렇습니다. 일부 기술적 반등 정도가 좀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국면 자체가 여름이 좀 지나고 나서 가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와 더불어서 요코들이 다시 한번 메르스 사태 진정되는 국면 속에서 좀 다시 국내로 유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종목들의 펀더멘탈을 떠나서 지금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근데 일단 사실 여름 장사 하나로 1년 돈을 다 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6월달, 7월달 여행 가실 분들 예약을 다 취소해버리면은 실적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실적에 타격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일과 같은 부분은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일시적인 악재에서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에서 주가가 밀렸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반기 정도의 실적 자체가 다소 좀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3, 4분기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조정시 저점 매수에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여기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 국면을 보인다면은 여기서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소 이제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와 더불어서 항공주도 같은 경우는 좀 유가에 민감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소 떨어지는 기울기 자체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여행주 거기다가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별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은 좀 다소 요코들의 진입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단기간에 접근하기보다는 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 쪽으로 항공사보다는 여행주들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메르스 관련해서 가장 저가 매수해 볼 만한 섹터는 여행 쪽이 아니겠느냐 하나투어 모두투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LG전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LG전자를 아마 한 6만 원, 한 5만 8천 원 깨졌을 때 살짝 매수 걸어놓으신 분들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만 1천 원까지 오늘 찍고 물론 양봉으로 약간 되살아나긴 합니다만은 신저가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예. 일단 LG전자의 산업적인 측면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요. 지금 중국 업체들,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중국 업체들한테 치이고, 샤오미나 화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앞서갔었던, 그 다음에 일본의 소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또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면서 오히려, 전자제품 완성품 쪽은 오히려 더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생겨버렸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LG전자는 이 가전제품을 파는 곳인데, 지금 UHD TV 시장, 그리고, 이런 TVC, AM OLED TV 시장,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지금 중국이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품은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조립품을 완성해서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신저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 LG전자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 한도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누군가는 이거를 계속 신용을 샀다는 얘기죠. 그 신용을 털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 하락입니다. 주가 하락이 되면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 물량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LG전자 같은 반대 매매 물량을 출회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부분을 이 LG전자와 관계되어 있는 주주들이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언더슈팅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잡고 담고 들어가야 될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LG전자가 당분간 이 스마트폰 부분 쪽에서의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LG전자는 계속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매수의 관점도 아니고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철저하게 리스크 방어적 차원에서 반등 시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싸다고 살 때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올라오면 현금화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2033포인트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반등을 꽤나 했습니다. 물론 금요일 종가보다는 여전히 아래쪽이지만 2045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주 후반 만계약 던졌던 선물을 3,000계약 넘게 빠르게 감아들이고 있거든요. 변동성을 외국인들이 확실히 자아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태환 멘토님 먼저 전략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다소 눈치 보기식 장세가 펼쳐지기도 하면서 거래소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상하폭의 상한가 급등, 하한가 하락을 촉진하는 종목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상승폭 자체가 예전 같으면 15%였으면 상한가 종목이 더 많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의 일단 종목별 차별화는 나타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시장의 우려감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겁을 집어먹기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을 좀 벗어나서 일시적인 그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좀 주가가 조정폭이 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조정 시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이번 주에 그 주중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다소 지금 아직 시장의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패턴이 어느 정도 주중반을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현금화 전략과 더불어서 조정 시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오히려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환 멘토님은 요즘에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테마의 어떤 패턴을 쭉 찍어서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가치주나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물론 11시 탑5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네. 중소형 가치 중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실적이 좀 나빴다가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매수한다면 아무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걷어가는데 그리 어렵진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턴어라운드 종목 가운데 좀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날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예병근 멘토님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글로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불안한 안개장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가 어찌됐든 디폴트가 됐든 그리고 아니면 유럽이 그리스를 끌어안아주든 결과는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FOMC 회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9월 금리 인상설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총재가 IMF 총재죠. 금리 인상을 뒤로 늦춰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사이에서 어찌됐든 이번 주 회의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은 거칠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렇다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이 변동성은 안정세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서 매수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그 얘기가 맞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시켜 놨다는 것도 결국은 그 얘기의 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안정성을 찾을 것이다. 이 부분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강연회 같이 하신다고 김태환 멘토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유안타 정권 디지털 벨리즘이죠. 금리 디지털 벨리즘인데 고려역
디지털 2호선, 그리고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저와 에벤구 멘토를 뵙고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전략과 그리고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뵀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조언들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2시라고 합니다. 강연에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 김태환 멘토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전방위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 쪽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소리 한 대 정리해봤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략을 펴라고 얘기할까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 가격 제한폭 확대로 좀 더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정영호 과장님은 가격 제한폭 확대 첫날인데 코스닥 쪽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에 이미 좀 큰 변동성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요, 신용 비율이 높은 중소형주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상인 대리님도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 하락 시에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7대3, 5대5 현금 반, 주식 반이셨는데 아마 주식 비율을 7로 늘려잡자라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이라서 관련된 메시지가 쏟아졌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의견을 남겨주신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날 30% 수익 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만 마이너스로 크게 20% 이상 벌어지는 종목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은 좀 커지는 듯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가격 제한폭이 2배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사실 좀 오전 내내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역시나 올라가지고 떨어져주는 그 가격 왜곡 현상이 확실히 좀 덜한 시장이 확실히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그 시세를 강제적으로 변동하는 그런 가격 왜곡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석 효과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기존에 마이너스 15% 하한가를 갈 때는 10%, 11% 정도만 하한가를 그 근처까지 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하한가를 찍어버리는 그런 투매 현상이라든가 그 투기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발생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적 완화 장치가 또 도입이 되면서 그 시세 대비 그 시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그 조정 혹은 상승 시에는 또 그 가격 변동성에 대한 완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상하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에 도달하기가 점상 점하한가 아니고서는 장중에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기존에 이제 신용 융자가 많은 종목들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은데 그 이유를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그 반대 매매 담보 비율이 떨어져서 반대 매매가 오늘 만약에 반대 매매 그 적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날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반대 매매가 안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30%로 그 다음 날 바로 반대 매매가 좀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신용 융자가 많은 종목들은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실적이 미약한 종목들 과감하게 좀 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동적 가격 완화 장치, 정적 가격 완화 장치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만약에 이런 시세 급변이 발동 시에는 그 소위 말해서 좀 따라 들어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따라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공시 내지는 뉴스를 보시고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셔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부하 내동하는 그런 뇌동 매매는 절대적으로 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제한법 확대와 관련해서 팁 전해 들었는데요. 가격 제한법 확대와 무관하게 시장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주 초반엔 조금 흔들리겠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 매수 타이밍을 보고 살만한 종목들이 있을까? 주 후반에 시장이 안정성을 되찾을 거다 전망도 많은데 역시 의견 같이 하시는지요? 네, 지금 살만한 종목들 역시나 제약주들 올해 한국을 빛낼 업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제약주들 만약에 하락 시에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은 오늘 상당히 좀 그 마이너스 7.5%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하락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나 뉴스 순간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투자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에는 뭐 이유 없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해서 접근을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쪽 투자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뭐 엔저가 좀 주춤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만약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경우에는 이제 환율적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출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내수 경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유효과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매출이 뭐 80% 이상 급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런 종목들은 좀 기피를 하고 어차피 시장의 유동성은 크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풍선 효과에 의해서 그런 종목들이 빠질 때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혹은 이제 그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매기가 좀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증권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거래가 보통 그 98년도에도 12에서 15%로 가격 제한법 확대됐을 때도 뭐 한 3주에서 4주 정도만 거래가 조금 뭐 관망세를 보이다가 거래가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거래 증가에 따른 그 수수료, 위탁 수수료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벤처 투자 회사들,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던가, 뭐 엠벤처 투자라던가, 뭐 이런 이제 창투사들, 투자 회사들, 예, 올해 뭐 IPO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성적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증권 그리고 이제 투자금융 쪽으로 해서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 창투사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넓게는 수출주도 괜찮아 보인다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쪽 분위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선물 쪽 수급이 꼬여서 현물 시장까지 흔들리는 맥도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맥점 짚어주실 분 연결합니다. 센스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에서 외국인들 선물을 6,000개 넘게 매도했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좀 흔드는 모습이었다가 일단 250대는 되찾았습니다. 현재 수급부터 차례로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32억 순매도, 외국인 47억 순매수, 기관 44억 순매도 중입니다. 일단 지금 현물 수급을 보면은 뭐 각 매매 주체들이 모두 다 굉장히 소극적인 매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2,902계약 순매도, 외국인 3,191계약 순매수, 기관 845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6,662계약 순매도, 옵션 5,062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4,457계약 순매수, 옵션 1,919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3,657계약 순매수 중이고 옵션 5,829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수급들이 현물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선물에 들어갈 자금들을 지금 다 파생 쪽에다 좀 쏟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2에 형성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이 25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 250, 하단 2차 지지선이 248에 형성되어 있고 일단 저번 주 금요일은 오전부터 좀 위아래로 큰 변동폭을 좀 보여줬던 날로서 전일 가격 범위를 다 넘어서는 변동성 장세가 나오면서 좀 부담스러운 장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폭 확대 시행 첫날이기 때문에 개인, 기관, 외국인 각 거래 주체 모두 변화되는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특히나 좀 주의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중장기 포지션 매매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기관,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 좀 주의 집중하면서 이번 주 마감을 기관과 외국인이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누적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집중하신 다음에 거래하시는 게 좀 유리하시겠고 중장기 포지션 최소 일단 오늘 오전부터 좀 들어갈 건 아니고 최소 오늘 마감 가격 확인을 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겠습니다. 단기 거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시 15분 이후에 250 가격 아래에서 매수를 진입하신 이후에
좀 짧게 수익을 마감하시면서 같이 시장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평소에 월요일 오전이면은 선물도 수급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들어오는 시간대인데, 지금 현재 시간대도 그렇고 시가 시간대도 그렇고 지금 수급 물량들이 선물 파생이 지금 현물보다 굉장히 좀 수급 물량이 강한데 반해서 평소보다도 좀 물량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양새는 지금 앞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서로 어느 방향성을 좀 밀지 좀 눈치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매도 굉장히 좀 많은 물량 쏟으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낸 거에 비해서는 오늘 오전에 매수를 좀 끌어올리는 걸 봐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쉽게 걷어들이지 않는 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매도를 친 게 좀 오버슈팅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 이후에 가격을 하방을 좀 더 밀어놓고 나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매도 국면에서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전장 짧게 매매하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10시 15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250 아래쪽이면 잠깐 매수해서 정리하는 건 가능하겠다라고 팁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의 가이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030선대까지 갔었다가요, 낙폭을 꽤나 줄이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시작으로 매수를 급격하게 다시 해들어오면서 코스피가 2040선 중반까지 일단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같이 출렁했던 코스닥은 플러스권을 올라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제약바이오가 꽤나 우려와는 달리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의 합병 무산 가능성 때문인지 일단 가능성 정도만 거론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제일모직이 5%가량이나 급락하는 것이 특징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가이드는 마칩니다. 잠시 11시 증시 탑5로 저는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